안녕하십니까, 홍승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이든의 생애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좀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감동이 될 수 있는 숨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은 보통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또 해야 되는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굉장히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하이든이라면은 흔히 교과서에 모차르트, 베토벤과 함께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거기 덧붙여서 뭐 교향곡의 아버지다. 그것도 세 작곡가 중에 고전주의 시대를 처음으로 연 작곡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대표적인 작품을 이름을 사지선다형으로 나열하고 다음 중 하이든이 작곡한 교향곡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아마도 이 클래식 연주회에 가서 하이든 작품을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이든이 너무 평이한,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쉬운 곡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해다 하는 사실도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세기는 흔히 음악사가 아니라 일반사에서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전까지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인간보다는 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전통과 관습이 사람의 삶을 많이 좌우하던 시기였는데, 18세기 계몽주의가 이제 발흥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흔히 이제 중산층 시민 계급이 이제 발흥했다.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권위에 이제 도전 또 위협이 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그 귀족들과 같은 삶의 가치를 누리기를 원했는데요. 누리고자 했던 그 가치 가운데 음악이 아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넘기겠습니다. 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예, 하이든의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을 좀 더 가깝게 또 살갑게 느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붙여봤습니다. 자, 이건 필요 없고요. 자, 뭐 하이든의 간략한 프로필에 대해서 문자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건 흔히 이제 여러분 자료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1732년 태어나서 1809년,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오래 산 셈이 됩니다.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요즘 우리가 예술가, 음악가 그러면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뭐라 그러죠? 뭐 자유로운, 이런, 또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방탕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고, 특별히 하이든이 더 모범적인,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진행하면요, 이렇게 대표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과거에는 교과서까지 실렸던 작품이 결국 하이든의 작품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도 그 세 가지 비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빨간 글씨로 카스트라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그 첫 번째 비밀 이야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32년 로라우, 비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인 근교인데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마차 수레바퀴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고 또 수리하고 이런 일이었는데요.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해도 그렇지만 이 기술자들의 생계가 그다지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두 자릿수, 당신은 낳았다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 이제 보통인데요. 여담이지만 바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자녀를 다 잘 성장시켜서 음악가로서의 삶도 굉장히 고단했을 텐데 그런 자녀 교육에까지 굉장히 뭐 지금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거기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많은 집, 요즘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책임질 수 없고 그러면은 이 자녀들을 이런저런 이유 핑계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좀 이제 불편한 얘기지만 입이라도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하이든은 마침 목소리가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살던 친척 중에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그 하이든의 목소리를 듣고 야, 요놈 봐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든 부모에게 내가 데려다가 키울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욕심은 이제 그 성가대 이제 그 단원으로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요, 교회 성가대는 반드시 남자 어린이가 필요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조금 더 있다가 제가 할게요. 근데 하이든이 워낙 그 목소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또 그 삶이 좀 잘 풀리려고 했는지 하필 그 친척이 지휘하는 교회 성가대를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요. 비엔의 성 슈테판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 황실 부속교회입니다. 거기 성가대 지휘자가 하이든 목소리를 듣고 또 데려가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비인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해마다 비인 소년 합창단이라고 내한 공연을 가지는데요. 그 비인 소년 합창단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어린이 합창단 그러면은 뭐 모양새 보기에도 그렇고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오히려 여자 어린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어린이 합창단 뭐 대표적으로 비인소년 합창단,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 오면은 남자 어린이들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권 문제라든지 뭐 인간의 그 권리 뭐 이런 문제는 그 유럽에서 훨씬 더 일찍 눈뜨고 더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잘한다는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남자 어린이들만 다 데려다 놨지 싶을 텐데요. 여기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여성들이 그 노래하는 거를 썩 좋지 않게 봤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흔히 이제 구약 성서에 뭐 아담과 이브 얘기도 나오지만 여성들은 항상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교황이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노래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가대에 들어갈 수는 없고 한데 그 음악이 완벽하게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이제 합창 그러면 사성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성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 성가대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목소리는 필요하고 이럴 때 이제 해결책이 변성기 이전에 남자아이들이 여성 성부를 맡아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톨릭 교회 성가대마다 목소리 이쁜 남자아이들이 꼭 필요했고 말하자면 지금 오늘날 비인 소년 합창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합창단이 사실은 풀네임으로 말씀드린다면 비인 성 스테판 성가대 부속 소년 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원래 그러니까 해외 순회 공연 하지 않는 동안은 그 성당의 미사에 항상 이렇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빈소년 합창단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무려 4개의 성가대가 있어서 4개의 소년 합창단이 있어서 1년 내내 서로 돌아가면서 순회 연주를 가지고 있죠. 그 바로 빈소년 합창단의 진짜 300년 전 선배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자, 그 목소리 이뻐서 빈 성 스테판 성당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최소한 여기서는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했을 거고, 또 성가대 필요하기 때문에 최상의 음악 교육, 또 교양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 떨어져 있다는 거 말고는 하나도 안타까울 일이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유통기한, 말하자면은 이 변성기가 되면은 이 성가대에서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특별히 더 재능이 있고 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남을 수 있는데 단 거세를 해서 그 목소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내가 뭐 성가대 대원하는 게 뭐 대수라고 거세한다는 거 참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옛날 이때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또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합창은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소리를 모아서 그 남자 어른들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음악 가운데 부르는 독창, 혼자 불러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변성기 전에 남자 어린이의 음량만 가지고는 썩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거세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 어른이 그 독창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목소리도 크고 또 고음도 잘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무대에서 이렇게 거세한 남자 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오히려 뭐 테너나 베이스 가수들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이든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기 직전에 조금 이제 장난도 심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성가대를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작곡가 하이든을 오늘날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로 봐서는 근데 하이든한테도 굉장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이든의 비밀이라면은 아까 이제 거세에서 여자 목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남자 가수를 전문 용어로 카스트라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하이든이 선택만 미리 했더라면은 카스트라토 가수였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럴 뻔했다는 게 하이든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스트라토 가수가 되게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파리넬리라는 영화, 파리넬리라는 이제 주제 검색어 가지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2시간 넘는 영화도 돼 있고 영화의 그 장면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이든보다 조금 더 전 시대, 핸델이 살았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오늘날 좀 비유하자면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뭐 BTS 같은, 요즘 연예인들 인기보다 더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 가수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이트에서 그 영화 전부를 다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 중요한 장면들 이렇게 편집해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이든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제가 이게 재밌으라고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그 시절의 음악가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고난한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다. 또 하이든도 그 한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성슈테판 성당을 이제 나왔는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는 청소년, 미성년자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법적 또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그 당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큰 도시죠. 비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10대 초반의 어린이가 나가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이제 꾸려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뭐 10년 가까이 이어지는데요. 그 하이든이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이때 어린 시절 얘기를 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흔히 그 군대 갔다 온 그 젊은 남자들은 한 20년, 뭐 평생 군대 얘기를 모였다면 하죠. 그래서 모이면은 다 거짓말 합니다. 내가 제일 고생했다. 뭐 그러고 이제 술안주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런 자리에 꼭 그 드물게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그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듣고 보면은 사실은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친구가 제일 고생한 겁니다. 차마 그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이제 기억일 겁니다. 하이든 같이 사교적이고 또 굉장히 이 대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린 시절 얘기,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컨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이제 그 배웠던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처음 이제 그 기록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당대의 유명한 그 작곡가들의 악보 베끼는 심부름, 또 뭐 허드렛일 하면서 그 끼니와 잠자리를 이제 제공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대부분 음악가들은 그 귀족이나 교회에 고용돼 가지고 잠자리 하루 세끼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성공한 음악가들의 이제 모습인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우리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때 그 일용직 노동자처럼 거리에서 누군가 나의 재능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귀족만큼 못 사는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뭐 중요한 뭐 잔치 파티가 있다 그러면은 악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불러다가 쓴, 자, 이런 일에 그 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활동하는 유명한 작곡가의 조수로 들어가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거리에, 지금으로 치면 거리 악사,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그 일용직 악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귀족들, 그 파티에 왔던 귀족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유력한 귀족이 모르친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모르친 백작가의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생계를 걱정 안 하게 된 거죠. 그걸 그 흔히 우리 기업에 취직되는 걸로 비유한다면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한데, 이 모르친 백작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지 뭐 씀씀이가 아마 좀 해퍼서 그랬는지 파산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거리에 나가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 모르친 백작이 이제 하이든을 꽤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워낙 성실하고 뭐 눈밖에 나는 일 없으니까 자기 입장도 진짜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이 하이든을 데리고 자기보다 훨씬 돈 많고 유력한 그 집안에 데려가 소개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에스테르 하치 후작이죠. 아까 백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외에도 그 비중이 있어가지고 보통 공작, 가장 큰 작이고,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뭐 이런 순서라 그러는데, 백작보다 이제 더 큰 공작, 후작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왕실의 뭐 일가 정도 되는 유력한 집안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에스테르 하치 후작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에 데려가서 이 친구 좀 걷어달라, 뭐 실망하지 않을 거다 소개하는 바람에 그 후작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겁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 파산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뭐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 덕에 이제 부학장으로
승진도 하고 나중에 악장까지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그 박물관에 하이든하고 에스테르하치 후작 가문하고의 이제 부학장 그 계약서가 이제 부학장으로 일하는 계약서가 이제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말이 부학장이지 얼마나 이제 그 음악가들이 힘든 삶을 살았냐면요. 모든 뭐 너무나 그 일상생활에 하나하나까지 다 제약이 있습니다. 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날마다 이제 후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가운데 뭐 아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문안 인사를 여쭤야 됩니다. 쭉 식솔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뭐 상상하자면은 뭐 요리사가 가서 이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 메뉴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큰 지방 같으면 날마다 손님 오니까 점심에 땐 누가 오기로 했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뭘 좀 준비해라. 또 하이든이 가서 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러면은 뭐 예컨대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좀 밝은 걸로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제 오디오인 겁니다. 그 특정한 시간만 정해가지고 음악을 들은 게 아니라 당연히 고용주가 필요하다면은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악사들을 데려다가 같이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부과되는 이제 의무 가운데 그 집안의 자녀들 다 가르쳐야 되고요. 악기도 가르쳐야 되고 또 연주에 필요한 그 음악도 작곡해야 됩니다. 그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는 근무해야 되고요. 작곡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고단한 삶이 그 당시 음악가, 예술가들의 삶이었다. 근데 그나마도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혜택이지 재능 없으면 길바닥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하는 게 그 시대입니다. 자, 근데 다행히 아까 제가 계몽주의 시대 얘기했습니다. 중산층 얘기도 잠시 했고 또 시민계급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세상이 이제 바뀝니다. 소위 이 기술 또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귀족과 같은 이제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음악 듣고 싶을 때 들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죠. 그 정도 여유는 아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가끔씩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발명한 게 연주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클래식 음악 듣는다면 당연히 연주회 티켓 사서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데요. 하이든 시대 예전에는 연주회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듣든지 아니면은 돈 많은 귀족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파티에 초대돼가지고 가서 음악을 듣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계급 중산층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혼자서 악사를 고용하고 또 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이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십시일반해서 하자. 필요할 때마다 넓은 공간을 빌려서 연주자, 음악가들 데려다 놓고 이 필요한 개런티는 그 음악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n분의 1로 부담하자. 이게 음악회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쉽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자주 해봐 2주에 한 번? 귀족들은 날마다 듣는데 이거 우리는 자 날마다 듣는 방법 없나? 또 이제 이 사람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날마다 우리가 악기를 배워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연주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유럽 뭐 이렇게 서구 교양 있는 뭐 사람들 이러면은 뭐 악기 정도 하나 한다 하는 게 이 시대에 비롯된 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양으로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남을 부려먹을 형편이 안 되니 나라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연주를 하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워야 되겠죠.
음악가들한테 이제 좋은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악기 배우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악기 가르치는 게 이제 큰 돈벌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악보가 있어야지 뭐 연주를 할 거 아닙니까? 악보 산업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악보 뭐 그냥 귀족 집안에 있는 음악가들이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자기들 연주할 거 그거 하면 되는데, 이제 악보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 이제 악기 겨우 좀 배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좀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없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는데요.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 악보를 봐가지고 이게 괜찮은 곡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벌써 대가들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악보를 보고 그 소리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게 이제 진짜 전문가로서 이제 가장 큰 수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 소위 명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많이 들었는데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에스테라치 집안에. 그러니까 악보 가게 가서 찾죠. 하이든 악보 없습니까? 하이든이 쓴 거 뭐 없나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저 귀족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거기 갇혀 사는데 뭔 악보를 밖에 나가서 출판을 했겠어요. 물론 조금씩 내다 팔긴 했는데 수요 공급 안 맞습니다. 공급은 작고 수요는 너무 많아요. 하이든만 찾아요, 다. 자, 저 수요는 공급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 장사치들의 얄팍한 생각이 여기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하이든 요즘같이 저작권이 이렇게 확립돼 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이든이 쓰지도 않은 거를 딴 사람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는 하이든 곡이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 아마 그 위작,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표현한다면은 하이든의 진짜 작품 같은 명품이겠죠, 그죠? 우리가 명품을 흉내내서 만든 그 상품을 짝퉁이라 그러는데, 아마 음악사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작곡가가 하이든일 겁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다음 중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한 3곡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때 우리는 외운 거 가운데 진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표곡이라고 외웠던 장난감 교향곡, 하이든 곡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하이든보다 한참 못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도저히 악보 출판이 안 되고, 그 악보 출판사에서 뭐 내가 돈은 줄 테니까 당신 이름 말고 하이든 이름으로 내자,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출판한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장난감 교향곡 이렇게 그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들어는 그 자막에 하이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자막에는 레오폴트 모차르트라고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 자막이 있을 겁니다. 길지 않은 곡입니다. 장난감 교향곡이 하이든의 작품이 아니고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작품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난감 교향곡, 무슨 교향곡에 장난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보 출판이 전문 음악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이제 활발했고, 그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생각한 겁니다. 쉽게.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계속 같은 악보가 이제 반복하고 전체 길이 노래가 교향곡 그러면 막 1시간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 20분이면은 끝나는 이런 곡입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그 뭐 다수의 이제 사람들은 악기도 아니고 이제 장난감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예컨대 길드 같은 데서, 그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교향곡을 연주해보자 이러면 그 악기에 아주 소질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는 빠져 이러는 것보다는 장난감이라도 손에 쥐어줘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이제 들어보시면은 뭐 트럼펫이 가끔 나서 이제 이 소리를 내는데 다 한 소리입니다. 뭐 제가 소리로 이제
그 흉내를 내자 빰빠바밤 하고 앉아요. 빰빠바밤. 그러니까 트럼펫 배워가지고 한 소리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장난감 교향곡 끼워가지고 같이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별로 안 어려운데 폼은 제일 나는 그 이런 거 다 고민해가지고 만든,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아까 첫 번째 비밀은 하이든이 어린 시절 자칫 카스트라토가 될 뻔했다. 거세한 남자의 가수였죠. 두 번째 비밀은 음악사를 통틀어서 짝퉁이, 말하자면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쓴 것처럼 남아있는 작품이 아마도 제일 많은 작곡가일 거다. 이유는 바로 하이든 시대 전환기가 돼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양산됩니다. 중산층 그 시민계급들이 귀족들처럼 남을 부려서 날마다 집에서 연주를 듣고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악기를 배워가지고 연주하는 이 관습, 가정음악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악보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마침 제일 유명한 작곡가가 하이든이었기 때문에 하이든이 쓰지도 않은 곡이 하이든이 쓴 것처럼 유통된 게 많았다. 그 시대상을 하나 보여주는 그 일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그 키워드, 세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이제 그 작품입니다. 그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 진짜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고요. 교육자로서는 너무 늦게 음악가의 길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당대 그 교육자로서 굉장히 유명했고, 그가 썼던 바이올린 교부는 지금도 바이올린 그 연주자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모차르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자, 이제 하이든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또 빨간 글씨로 유머 감각. 여기 빨간 글씨 해놨는데 이제 이게 뭐냐? 왜? 부학장 이후 에스트라하치 후작가에 있으면서 뭐 당연히 그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애환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처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음악가로서보다는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늘 그 위기에 처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 자, 그 첫 번째 사례로 1772년 여름에 그 고벨 교향곡을 내놓는데요. 에스테르하치 후작은 여름만 되면은 별궁에 가서 피서를 하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궁 그러면 본궁보다 당연히 작겠죠. 작으니까 식솔들이 다 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작가의 그 가족들은 다 가는데 필요해서 데려가는 그 고용인들요, 뭐 하인, 요리사, 또 악사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족들 놔두고 본인들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인 에스테르하치 후작은 피서 가고 뭐 말은 휴가 가는 거지만 따라가는 그 일꾼들은 이건 완전 유배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만 되면 이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해마다 여름 끝나면 바로 본궁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해인가 바로 1772년 여름 무슨 일인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악사들은 집에 놔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때 이미 하이든은 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장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좀 가서 여쭤봐라. 언제 가실 건지. 좀 미리 알기라도 하면 좋겠다. 뭐 당연히 하이든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후작을 찾아갑니다. 똑똑똑 문 두드려 들어갔더니 당연히 여쭤봤겠죠. 지금 같으면 뭐 당연한 요구,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언제 가는지 미리 알려주는 게 당연한 이제 고용주의 책임일 텐데 저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나고 나옵니다. 내가 알아서 갈 때 되면 다 가는데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언제 가느냐고 물어보냐 하고 혼나고 나왔죠. 뭐 그랬으면 사실 악장으로 살 일은 다 한 겁니다. 예, 저 데리고 악사들의 고충을 자기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고 말아야 될 일인데 하이든이 그러면 하이든이 아니죠. 예, 어떻게든 그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애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얼른 막 급하게 교향곡을 새로 완성하는데 그래서 저녁마다 있는 연주회에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게 이 45번째. 하이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요. 하이든이 아마 음악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뭐 유일할 겁니다. 교향곡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대곡을 세 자리 숫자 100곡이 넘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45번째 곡입니다. 보통 교향곡 그럼 4악장이죠. 그죠? 첫 번째 악장 빠르고 두 번째 악장 느리고 세 번째 악장 조금 더 빠르다가 네 번째 악장 아주 빠르게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후작도 많이 먹었겠다. 이제 졸릴 때가 탁 됐으면 4악장 탁 들어가서 막 빨라지니까 이제 곡 끝나겠지 하는데 갑자기 빨랐던 곡이 느려지면서 음악이 축 쳐집니다. 그러더니 악사들이 당시는 뭐 이런 조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악보를 보기 위해서 보면대 양옆에다가 초를 켜놓습니다. 근데 악사들이 하나 둘 그 보면대 옆에 있는 초를 끄고 악보를 접고 악기를 싸서 무대대로 나갑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음악이 쭉 무슨 처량한 음악이 그 연주되는 동안 하나 둘 사라지고 없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악장 혼자 바이올린을 켜는. 근데 그 악장조차도 그 멜로디가 끝난 다음에 악기와 악보를 싸가지고 뒤로 나가는. 예,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언제 가는지 말 안 해주니까 예, 말로 아니고 음악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시위를 한다 그럴까요? 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걸 이렇게 웃고 뭐 참 귀엽게 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알아듣도록 얘기했는데 이놈이 이러면 이제 벼락이 떨어질 일인데 오래 겪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압니다. 이런 게 통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박장대소를 하고 짐 싸다. 내일 가자. 그래서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촉즉발의 위기를 바로 이 유머 감각, 음악을 통한 유머 감각으로 이제 그 해결을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면은 이렇게 뭐 세 번째 비밀로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올해 후작집에 이제 그 머물렀는데 후작이 서거하고 그 다음 때 이제 자기를 물려받은 분은 음악을 별로 썩 안 좋아했어요. 자, 근데 하이든은 워낙 뭐 오래 일했기 때문에 하이든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대우입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가 대기업에 임원으로 오래 봉직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고문이라는 자리를 줘가지고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존해 주죠. 그 일정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악단을 해체하면서 너는 특별히 그 명예악장으로 내가 그 연금을 줄 테니까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라. 뭐 로또 복권입니다. 사실 당시로 봐서는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지내면 될 일이지. 예. 잘로몬이라는 흥행사하고 손을 잡고 뭐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 본토는 아직 그 봉건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귀족들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데 그 당시 대영 제국 이제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막 발돋움하려고 하는 해양 대국으로서 식민지를 막 개척해서 부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는 음악회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좀 곡만 잘 쓰고 하면은 꽤 인기도 없고 그 부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말만 들었지 사실은 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60이 넘어가지고 이런 모험하기는 굉장히 요즘 60은 뭐 새로운 뭐 청춘이다 그러는데 그때 60이란 나이는 이제 곧 무덤에 들어갈 날짜만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테임즈강으로 배를 타고 다 들어가죠. 두근반 세근반. 진짜 만약에 잘못되면 진짜 망신인데 아니 세상이 진짜 바뀌었어요. 늘 그 후작뿐만 아니라 귀족들한테 머리 조아리며 살았는데 런던에 뭐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이든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이든의 명성이 어떻게 런던까지 퍼졌을까요? 예, 아까 저 악보 얘기했죠, 그죠? 그때는 뭐 TV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하이든의 명성을 악보를 통해서 런던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이런 곡을 쓰는 사람은 진짜 엄청나다. 그래서 다 하이든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는 음악회마다 이제 뭐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해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하여튼 이 하이든 음악회를 못 보면은 뭐 사교계 가가지고 행세를 못 할 정도로 유행입니다. 말하면 진짜 하이든 음악이 좋아서도 많이 갔지만 허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친구 따라 이제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그 심정으로 이제 막 시민계급들이 그 뭐 부를 누리게 되니까 조금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까지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가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이든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녁을 너무 많이 먹고 몸에 꽉 조이는 옷을 입고 음악회에 앉아 있다 보니까 1악장은 어떻게 잘 넘기는데 2악장 느린 악장 가니까 무대 뒤에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는 다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나는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작곡을 했는데 뭐 표는 샀으니까 됐지만 이걸 다 존다? 안 듣는다? 그때 하이든 정도의 런던 사교계 위상이면은 음악을 멈추고 무대를 향해서 한 소리 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이제 뭐 완전히 팔자가 바뀐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었는데 보통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또 목에 힘주는 사람 많은데 하이든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역시 그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아까 고별 교향곡이 45번 그랬고요. 지금 이제 런던에서 발표하는 교향곡 94번. 이제 그 2배, 이제 100번에 가까워 갑니다. 제목부터가 놀람 교향곡 돼 있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2악장은 전부 다 더 느리게 더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일단 다 재워놓은 다음 그 다음에 모든 악기가 동시에 꽝 하고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기겁하게 만듭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어떤 귀부인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불난 것처럼 이제 진짜 진짜 사람들 갑자기 자다가 이제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 소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무대를 봤더니 악사들 아무렇지도 않게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속았구나. 다 이제 앉아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뭐 확실하게 효과가 얻은 거는 그날 이후 하이든의 그 연주회에서는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클래식 음악회에 가가지고 졸리는 거 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런던에서 뭐 잘 산다는 다 똑같았습니다. 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고민. 클래식 음악회 가면 고민스러운 거, 졸린다는 거, 말하는 지겹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요걸 또 골려주려고 하이든이 만든 현악 사중주가 있습니다. 아예 제목이 농담, 부제가 농담이라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유튜브나 사이트에서 찾아서 검색하시면은 요즘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걱정스럽네요. 요즘 너무 이렇게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음반 같은 거 안 사시죠. 그래서 음반 출시하면요 요즘 뭐 한 1000장만 팔려도 클래식은요 물론 뭐 대중음악은 안 그렇지만 와 많이 팔았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뭐 이렇게 쉽게 인터넷 통해서 하시더라도 가끔 음악가들을 연주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뭐 한 10,000원, 20,000원 되는 뭐 CD 음반도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여담이고, 농담이라는 현악 사중주는 뭐 저도 이제 실제 연주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막 박수 쳤더니 또 연주합니다. 아, 잘못 쳤구나.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끝났는데 박수를 못 칩니다. 그러자 그 연주자들이 다 악보하고 악기 챙겨가지고 들어갑니다. 진짜 민망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것도 하이든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뭐 아까 에스트라 차츠 작가에 있었을 때는 감히 자기가 그 직언을 할 수 없어서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제 런던에서 입장은 뭐 대놓고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유입니다. 여유.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팍팍하냐, 뭐 정치 얘기는 더 안 하겠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각을 세우고 날카로워지고, 좀 유머 감각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많이 가져보고요.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혹시 런던에 가서 뭐 의사당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꼭 그 사람들 토론하는 걸 좀 지켜봐라.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좋다. 보통 이제 양당이 이렇게 마주보고 토론하도록 의사당이 되어 있는데요. 막 서로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뭐 막 설전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와 하고 웃음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이나 이런 걸 놓고 토론할 때도 절대 유머를 잊지 않는, 그러다 보면은 그 몇 시간이 지나서 결국 서로 양보하고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오래전 얘기지만요, 미국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대다수 여성들이 유머 감각을 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얄팍하게 생각하면은 유머 감각을 가진 남자하고 살면은 뭐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재밌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머 감각 가진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면서 힘든 일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고 겪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겠죠. 유머 감각 있는 남자, 그 속에 감춰진 의미는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평생을 같이 산다면은 내 배우자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뜻이 감춰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스승으로 모셨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셔서 8년을 이끌으셨던 작년 연말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강숙 총장님. 교수 시절에 제가 조교를 모셨을 때는요, 뭐 융통성이라는 일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비, 뭐 학자, 고지식, 이런 분이 학교 만드는 일에 떡 나서서 처음에 굉장히 걱정해요. 저분이 저거 안 되는데 저 왜 한다 그러셨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교를 만들려면 이제 국립학교니까 뭐 기획예산처 또 행정안전부 뭐 직제만 따야 됩니다. 기획예산처 예산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는 일인데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와서 그때 이분이 진짜 느낀 게, 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편은 딱 마음을 닫습니다. 저 부탁하러 온 거니까 안 된다 그래야지.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근데 뭐 유머라고는 일도 뭐 가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노력하시냐면요, 수첩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아는 우스갯소리 재밌는 거에서 얘기해봐라 해서 빽빽하게 막 적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옆에서 근무하니까 날마다 묻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 아침에 저한테 물어가지고 적어놓은 거를
말하자면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점심 먹으러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하고 아침에 나한테 들은 얘기를 재미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건 어디 가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날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니 불과 몇 달 만에 그 남한테 들었던 얘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완전 새로운 버전으로 소화해서 그 유머 감각의 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학교 틀을 갖추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과를 얻게 된 데는 유머 감각이 그 설립자의 때늦은 뒤늦게 발휘된 유머 감각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밀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플러스 알파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뒤에 뭔가 하나가 더 숨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이렇게 그냥 삶이 끝났으면 별 재미가 없었을 텐데 아니죠. 본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부와 명성 다 누리고 말년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그때 하이든이 대단했던지 그 영국 국왕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 아련할 수 있습니다. 국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놀라가지고 뭐가 부족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다 말해라 다 들어줄게 이랬더니 너무나 여기서 진짜 부족함 없이 너무나 환대를 받고 진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한 가지가 없다. 그래서 그거 찾으러 돌아가야 되겠다. 뭐냐? 내가 진짜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주겠다 했더니 그 한 가지 없는 게 조국이 없다. 그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환대받고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말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들먹거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때부터는 비인의 아주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이전까지는 다 남을 위한 음악을 썼겠죠. 에스테라츠 후작 집안에 있을 때는 후작을 위한 음악, 또 런던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음악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 이때부터는 자신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사계, 천지창조 이런 그 말년의 그 걸작들을 작곡합니다. 이건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위한 거지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했다기보다 진짜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곡을 쓰는 일로 이제 말년을 보냅니다. 자, 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는데 그때 하필 나폴레옹 군대가 비인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오스트리아가 이제 프랑스의 침입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비인도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나폴레옹 역시도 이제 하이든을 꼭 살아생전 보고 싶다는 생각에 혹시나 자기가 비인에 입성하기 전에 하이든이 죽을까봐 자기 그 근위대를 먼저 보냅니다. 가서 하이든의 저택을 접수해라, 말하자면 경호해라 하고 보냈는데 그 근위대원 중에 하나가 그 하이든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도착하자마자 침실로 들어가서 당연히 선생님 팬입니다. 그 팬이라고 말만 하면 누가 믿어주나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이든 이제 진짜 임종을 앞둔 하이든 앞에 불러준 노래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테너 아리아를 이제 멋들어지게 불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악보 출판의 진짜 매직입니다. 런던 사람도 하이든을 알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하이든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종 직전에 적군의 군인이 자기 침실에 와서 자기의 음악을 노래로 들려주는, 어떻게 보면 참 뭉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함락 직전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아마 오히려 축복이었겠죠. 뭐 프랑스 군대에 함락돼서 이런 그런 조국의 모습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데 죽고 나는데 그 죽고 난 다음 장례식이 이제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군대와 비인 시민들이 함께 관을 들고 그 뒤를 따라서 운구하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후 음악가들의 삶 그러면은 그 살아생전에 아주 고생하고 죽어서 이제 명성을 떨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이든은 뭐 살아생전에도 충분히 명성과 성공을 누렸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큰 굴곡이 없었던 진짜 그 성공한 삶을 살았던 작곡가,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널리 또 깊이 그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재능, 능력 다 있겠지만 유머 감각을 통해서 항상 또 여유를 보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든의 이제 세 가지 비밀 또 이제 마지막에 귀국하게 되는 감동적인 그 일화. 다 성공했는데 다 가졌는데도 조국을 그리워해서 다시 돌아가서 아주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감했다. 하이든의 성공의 비결을 딱 집어서 말해 보라 이러면 저는 뭐 그 능력, 재능 이것보다 유머 감각을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유, 그걸 통해서 표현된 유머 감각이야말로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이든을 잘 모르고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이든 음악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좀 싱겁다, 밋밋하게 들린다, 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하이든의 이런 성격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밖에 쓸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요, 자기 음악을 누구나 남녀노소 돈이 있건 없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음악을 썼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이든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 음악의 많은 거장들이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많이 하이든 음악을 음반으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피아노 곡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미 작곡했죠. 말하자면 20세기 거장의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고 하는 소비에트의 명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라는 사람이 하이든의 말년 피아노 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음반으로 내기도 했는데 그 곡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나이 돼서야 비로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하이든 음악의 겉으로는 밋밋하지만 속으로 깊고 담백한 그런 맛깔스러운 하이든 음악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하이든의 생애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음악가의 꼭 삶을 알아야지 그 음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느냐. 그 음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경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 그 음악을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 이 이야기들을 알고 하이든의 음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감상하신다면은 그 묘미를 충분히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든뿐만 아니고요. 아까 계몽주의 시대
음악에서는 그 고전주의 시대인데요. 이 작곡가들, 모차르트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전 음악에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자, 이거는 작곡가를 위한 음악이라기보다 바로 이 소비자, 이제 막 그 음악을 소비하게 된 중산층 시민 계급들의 수준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바로 소화해낼 수 있는 음악을 쓰고자 음악가들이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고전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음악의 깊이고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하이든의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이든 작품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좀 더 가까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서 앞으로 클래식 음악이 여러분 평생 사시는데 아주 소중한 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이렇게 또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